우리 시장이 유독 올 들어서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란 우리 한쪽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격이어서 우리 시장이 뜨기 위해서는 다시 중국이라는 그 부담을 덜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중국 경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CPI 발표됐는데 또 떨어졌어요. 네. 이게 딴 나라들은 인플레가 걱정인데 중국은 디플레가 걱정이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문제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심리, 경제 심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경제는 심리다 하는데. 예, 우리가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합니다만은 그 얘기가 중국에 가장 크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재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이 소위 봉쇄 정책을 풀면서 작년 1년 내내 잘 하시는 리오프닝 정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양책, 미세 조정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만은 이것들을 쭉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저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소위 투자자들의 심리가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겁니다만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지갑을 닫아버린단 그렇죠. 말이죠. 그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 결국은 중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소비에 의해서 추동되는, 물론 이제 이전에는 소비가 거의 뭐 50% 후반대, 60%를 소비가 이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30, 가장 큰 40%. 동력이 지금 떨어져 네, 버렸어요. 동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제에 대한 믿음감이 없으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가 생산자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게 선행 지수인데 생산을 안 하는 이런 틀을 보고 있는 이 소비자들이 과연 지갑을 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면 중국은 정말 위험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면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에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조심스럽게 수많은 조치들, 이미 한 30여 개의 조치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시장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중국 지도부도 당국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는 심리인데 또한 앞으로 오늘 가격보다 내일이 싸질 것 같으면 또 사람들이 소비를 안 미루지 사죠.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디플레이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뭐 미국에서는 아마존 효과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뭐 핀도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핀도도나 소위 알리바바 이 해외 이커머스들이 사실 중국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세력을 확장해서 해외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좀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쌉니다. 정말 싸고 무료 배송에 무료 교환에 뭐 이제 굉장한 이런 것들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거 가만히 있어도 계속 싸지는데 내가 굳이 뭐 지금 이 대목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뭐 알리바바하고 핀도도의 테무하고 또 경쟁을 하니까 또 더 싸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과연 이런 사실 이 두 기업 다 우리 돈으로 250조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알리도 그렇고 핀도도도 그렇고. 해외 소비와 국내 소비가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앞에 놓고 이 지금 중국인들이 지갑 열기를 굉장히 꺼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금 부동산 사태가 헝다 사태가 난 지가 2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는 건지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그 소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가는데 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걸 하질 못하지?
라는 그런 심리 불안 요소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빈집이 1억 3천만 채다. 예. 한 집에 서너 명씩만 산다고 그래도 4, 5억 명의 지금 집이 비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뭐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일부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전혀 아니다. 우리 통제 범위에 있다. 그럼 이제 중국의 일반 그 국민들이나 이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뭐가 디플레이션이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두 달 안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뭔가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통제 범위에 있다는 중국 당국의 말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제 범위에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중국은 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중국 증시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그래프를 보면 아주 처참한 수준인데요. 연일 약세를 이어오던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부양체계, 추가 부양체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증시 상황을 보고받는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치훈입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증시 상황을 보고받는다. 이것만 해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부양책도 나오면서 증시가 반짝 상승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5월 6일 날 증시 안정 의지를 밝힌 이후 3일 연속 중국 증시가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약 한 7% 정도 급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급등세는 여타 국가와 좀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주도의 중국 경제 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런 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정책과 직결되면서 일정 수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상황 및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구조 개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중국 증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ETF를 통해서 중국 증시 투자하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 올해 중국 증시 전망이 아주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 금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IB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그리고 거시 경제 회복, 그리고 작년에 계속 그 경제를 눌러왔던 재고의 축소, 또 2년 연속 중국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평가 인식 등으로 금년 전체로는 전년 말 대비 약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재작년 13.1배에서 10.7배로 낮아져서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의 앞서 언급한 중국 증시의 그 구조적 취약성이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약 전년 말 대비 약 7, 8% 내외의 소폭 상승이 그칠 전망이며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악재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양방향 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 증시의 이런 그 상승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엄격한 과거 코로나 봉쇄 정책, 기업 규제, 국가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중시의 어떤 수급 불균형, 공급 과잉 문제, 신용평가 제도의 미흡에 따른 투명성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일반 IB들이 생각하는 15%보다 좀 작은 7, 8%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빠진 상태에서 7, 8%면 이제 뭐 거의 뭐 회복 정도, 어느 조금 회복하는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안화 환율 아무래도 뭐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의 피봇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도 작년에 좀 많이 좀 절하가 되었고, 금년 2분기 이후에는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연 전체로는 소폭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지금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한 5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속보의 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안화의 6개월과 12개월 선물 환율의 경우는 각각 1.2%와 2.2% 내외의 절상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금년에 소폭 절상이 되겠지만 미국의 견제, 그다음에 대내외 수요 부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위안화의 환율 또한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뭐 금리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 중국 경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금년 3월달에 이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인대의 어떤 그 경기 부양 정도에 이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가장 그 핵심 사항인 부동산 시장, 이게 이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인 전환기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연착륙할 것인가, 이런 요인.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 여부, 기업 재고 축소, 그다음에 투자 심리, 뭐 이런 여전 요인들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피봇 시기, 그다음에 트럼프의 당선 여부, 또 미중 분쟁의 악화의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가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3월 양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잡으려면.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도 전해드렸듯이 뭐 미국, 일본 증시 최고치 경신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분위기 좋은데, 반면 중국 증시는 요 며칠 반등했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경기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부진할 수 있나? 이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기가 과연 제대로 회복될 것이냐에 대한, 어쨌든 증시라는 건 투자잖아요. 자본을 모으는 거고, 이거에 대한 그 믿어움이 여전히 굉장히 심리가 아까 약하다. 말씀하신 심리,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게, 신뢰 문제가 예. 또 있겠네요. 그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애를 쓰고, 사실 중국 당국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부양을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알게 모르게 조치가 엄청나게 네, 나오죠. 많은 뭐 30여 개의 조치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결국은 국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미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네. 특히 중국이 애를 쓰고 있는 AI 분야의 어떤 산업 발전, 이것은 앞이 딱 막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3년의 봉쇄 정책의 상처들이 너무 심하죠. 그게 너무 각종- 무지막지하게 네. 나왔어요.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런 사이에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제일 수출국이 예. 됐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왔던 세계의 공장 수출 지위도 사실은 뺏기는 형태로 움직인단 말이죠.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은 여전히 믿업지가 못한 거죠. 예. 증시안정기금으로 약 2조 위안, 한 370조 정도 되는데, 이거 투입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루 딱 반짝하다가 또 다시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투입을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투입할 거며, 어떤 식으로 이 경기 주식 시장을 부양할 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또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급기야 지금 우리 이치훈 박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고 지도자가 직접 챙기겠다. 이거는 사실은 시장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거니까 할 거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후 조치들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그 시장은 또 그렇죠.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지도자의 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투자 심리가 등락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안정적인 증권 시장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뭐 대개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총리가 얘기하는 정부 업무 보고에 의해서 나오는데 지금 중국의 그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올해 계획을 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지방의 그 지방인민대표대회가 그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핵심인 거죠. 왜냐면 중앙은 종합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방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돈이 투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한 90조 정도가 이탈을 했고 지금 그 한 1,500억 불 정도가 전체적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붙잡아 두는 노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인도 증시로 가고 뭐 한국 증시로 오고 그럼 대체 시장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중국 증시가 소위 반등을 해서 화랑을 가기에는 이런 구조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뭐 지준율도 낮추고 증시 부양책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발표 당일에 반등하다가 또 빠지고 그러니까요. 반등하다 또 네. 빠지고 이렇게 해서 추세 전환은 아주 영원한 느낌이 드니까 급기야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챙기겠다. 그렇습니다. 네. 흔히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국가 지도자가 챙긴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데 그리고 뭐 증권당국 수장까지 교체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양책에 힘을 못 쓰는 이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심리, 신뢰의 문제에다가 뭔가 다른 또 요인이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안정기금으로 얼마를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 잘 아시겠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말 가지고 움직이면 다 그럼요. 하죠. 그럼요. 취업률 챙기겠다 그래서 취업률이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는 그걸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흐름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펀더멘털로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결국은 국제 경제 시스템과 맞물려서 가는 중국의 이 회복력 뭐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거고 그 회복에 의해서 기업도 더 많이 돌아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취업률도 올라가서 가처분 소득이 생길 거고 그거가 또 소비가 돼서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출발점을 지도자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봉책이죠, 그야말로. 예, 그래서 그런 흐름 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다만 이게 더 이렇게 가면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지 모른다라는 인식은 중국 지도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양해 기간,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기간을 통해서 분명한 당국의 정책적 메시지 그리고 조치들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소비 심리를 반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이 여러 가지 규제책을 폈는데 아주 정밀 타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죠. 뭐 주가가 오르려면 무엇보다 뭐 경기도 경기지만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맞습니다. 되는데 이 한 축이 중국은 앞서 보고 들으셨듯이 절반 이상을 중국 소비가 끌어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당장 내일부터는 또 춘절 연휴가 시작되고 90억 명이 이동한다. 이번엔 좀 소비가 살아날까요? 그 지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2월 1일 날 그 유동성 공급 그 지준율을 0.5% 그 전에는 0.25포인트씩 내리다가 0.5포인트를 내려서 시장에 한 180조 정도를 예.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쓰라는 얘기죠. 결국 써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예전부터 이 휴일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리데이 이코노미. 그래서 집중 소비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소위
시장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요번에 이 춘절 되게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최대한 쓰고 해외여행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지금 이제 돈을 풀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풀리게 되면 그나마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도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이런 예. 풀린 돈을 다시 지갑에다 넣는 예. 그리고 자꾸 무슨 소비도 가성비 소비 뭐 이런 걸 자꾸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제품보다는 자신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소위 독자적으로 대체제를 많이 개발했단 예. 말이죠. 그거 샀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다면 이게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상당한 소비는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그게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뭐 가성비 소비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중국 관광객들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십시오. 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던 맞습니다. 중국인데 요즘은 올리브영 같은 데 찾아가서 아주 소량 사고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의 이 소비 트렌드 변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면서 이 그 가성비가 좋은 걸 가지고 대체하겠다는 심리죠. 그리고 실제로 근본적으로 차단이 됐었잖아요. 봉쇄를 하면서 뭐 유통 물류가 다 막혔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여행객 풀기 전까지는 어려웠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와 비자 충돌도 예. 있고 이러니까 또 감정도 상해 있고 가장 가깝지만 선뜻 나서서 한국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과거처럼 사기가 어렵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가성비 소비로 돌 수밖에 없는 지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도 자체 내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기술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또 대체제가 대체 수요와 대체제를 마련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게 향후 당분간 중국의 소비 패턴이 될 거다. 우리 기업들도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이것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다고 보고 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돈을 안 쓰고 저축으로 자꾸 놓으니까 경제지표 보니까 뭐 중국 저축률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네, 네.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 중국 소비자들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비하자 혹시 모르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예.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각종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집을 사놨는데 그게 2년 뭐 이렇게 헝다 같은데 2년 반 이상 묶여 있고 1위 기업이라고 하는 그 컨트리 가든 같은 미구이행 같은 이런 대형 업체도 예전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예. 운영을 잘한다고 이런 업체에도 돈이 물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걸 보지 않으면 지갑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만들어줘야 되는 시장 환경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그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대야 된다. 중국 정부. 지금 뭐 작년부터 사실은 화이트리스트 기업 뭐 50개 해서 여기는 꼭 살리겠다. 예. 이제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미국하고는 완전 정반대 상황인데요. 청년 세대 실업률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발표도 못할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게 관련해서 뭐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편다 그러는데 이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 기업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생산 활동이 확실하게 재개되고 글로벌 경기하고 맞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 3천만 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중국이 계속해서 뭐 5% 이상 성장을 내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개 GDP 1%가 약 25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대졸자만
1158만이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상이 졸업을. 그러면은 그게 250만씩 하면 정말 5%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3천만 개 일자리인데 그러면 이런 훈련받은 대졸자들이 아무 직장이나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직장 취업의 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직도 중국 지도부, 특히 시주석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 우리 농촌에 가서 창업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거죠. 라떼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 이걸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끌 수가 없다. 그러니까 AI 기업에 취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임금을 받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니까 지금 어디로 갔냐 하면 공무원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좀 제대로 못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부동산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지금 이렇게 그 분산돼 있고 벌려놔져 있는 내부 구조에 대한 중국 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선행이 되고 방향성을 줘야 소비 심리로 연결이 돼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설 일말에 동기부여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중국의 빈집이 지금 뭐 1억 3천만 원 이게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다 모든 지방정부를 먹여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는 거는 그 땅의 사용권을 개발상한테 예. 주고 그 개발상의 이 소위 금융 자금을 그 지방정부가 보증해서 빌려서 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정부 재정의 40%를 충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한 번에 치면 지방정부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 돈을 대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남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도 지금 중국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저거 정리하려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와도 4, 5년은 걸릴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4, 5년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동력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던 것은 이제 완전히 바이바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정부의 재정 자금과 관련이 있고 자칫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잘 아시는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중국의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위기를 또 불러올 수 완전히 있거든요.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 물론 이제 중국 부동산에는 해외 자금이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중국 내부는 굉장한 홍역을 겪을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구조 조정과 일부 특정 분야를 살리는 형태의 묘안을 지금 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중국 지도부가 오판을 한가 아닌가라는 저 생각이 아주 강하게 그렇습니다. 듭니다. 다시 주워 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과거식으로 대처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 맞습니다. 그 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